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이 싸움을 버티기엔 벅찹니다. 여러분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야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업데이트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 자리였습니다. 큰딸, 아들, 막내딸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재혼하려 한다. 순간 숟가락 소리가 뚝 멈추고 아이들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지하다. 둘째 아들이 벌떡 일어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요? 아직 제사도 어제 같은데 벌써 재혼이라니요. 막내딸은 손을 부르르 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큰딸은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라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안 나세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압니다. 아내는 평생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앉아있자면 숨이 막히도록 외로웠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외롭다. 남은 생을 혼자 보내는 게 두렵다. 아들 녀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나이 차이는요? 혹시 아버지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같이 하던 분이다. 나랑 비슷한 처지고 50대 초반이야. 나보다 조금 젊지만 속 깊은 분이야. 큰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딸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아버지 마음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지만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잖아. 그 말에 큰딸이 울먹이며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싸우지 않기를 바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자리를 만들겠다. 너희도 만나서 직접 보고 판단해라. 하지만 제발 나를 몰아붙이지는 마라. 그날 저녁 밥상 위의 반찬은 하나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침묵 속에서 분노와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았을 때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렇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저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모일수록 제 목소리도 덜 떨리며 진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소개하려 했던 그분과의 첫 만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아이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전화를 받아도 대답이 짧았고 둘째 아들은 아예 연락을 피했습니다. 막내딸만 간간히 안부를 물었을 뿐이지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리라 기대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일요일 오후 큰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서더니 눈이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자마자 다짜고짜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얘기 다시 꺼내지 마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고작 5해예요. 우리한텐 아직 생생한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큰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내 마음속에서 단 하루도 떠난 적이 없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와 함께 숨쉬고 싶다. 밤마다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있자면 숨이 막힌다. 제 말을 듣고 큰딸은 눈가를 닦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친척들이 알면 수군거릴 거고 이웃들도 뒤에서 욕할 거예요. 결국 손가락질은 우리가 다 받는다고요. 마침 그때 둘째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은 채로 앉더니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 여자분 나이가 아버지보다 한참 젊죠?
제가 볼 땐 딱 답이 나옵니다. 결국 돈 때문 아닌가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뻔히 알 텐데 그걸 노리고 접근했을 거라고요. 그 말은 제 속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참지 못해 이런 결정을 했는데 내 아들이라는 놈은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돈 문제부터 들먹였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 더 멀어질 것 같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다다. 큰딸은 그제야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세차게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절대로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때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우리도 알잖아요. 한 번은 만나보고 판단하면 안 될까? 막내의 말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큰딸과 아들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너까지 아버지 편 들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야. 저는 두 아이가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내 선택이 아이들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불 꺼진 집안에 홀로 앉아있자니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걸린 사진 속에서 아내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기적인 걸까?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하지? 저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사진틀을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울부짖는 얼굴과 아내의 웃는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약속한 찻집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녀를 한자리에 앉히는 게 맞는 선택일까? 수십 번을 되뇌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 외로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큰딸과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막내딸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인사도 없이 묵묵히 앉아있던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같이 하던 나의 곁을 지탱해준 분. 검은 카디건에 단정한 머리, 낯설지 않은 미소. 그러나 아이들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큰딸은 시선을 돌린 채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앉으세요. 분위기는 숨조차 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마저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외롭다는 말씀을 자주 하실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봉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저 함께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막내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큰딸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말로는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아버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집 한 채, 연금, 그거 다 탐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나는 그저 이 사람과 사람답게 대화하며 살고 싶을 뿐이다. 돈 문제라면 나중에 변호사 불러서라도 명확히 정리하겠다. 큰딸은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엄마는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한텐 아직 엄마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모시겠다고요? 그 순간 제 눈가도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내 가슴에 평생 있다. 하지만 남은 세월을 나 혼자서 매일 벽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지 않니?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막내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재했습니다. 언니, 오빠 저도 엄마 생각나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마음을 조금은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큰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의자를 뒤로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이런 자리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앉아 있어라.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건 알지만 이 사람의 진심만큼은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손을 뿌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우리 엄마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속으로만 수없이 외쳤습니다. 제발 아이들아.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싶을 뿐이다. 자리는 결국 냉랭한 공기만 남긴 채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환한 얼굴로 찻집을 나섰고 나는 그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꼭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등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감당하리다. 찻집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붉게 번져 오르는 하늘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찻집에서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끝내 그녀의 눈빛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고 아들은 날카로운 말만 쏟아냈습니다. 막내딸만이 조금은 제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 작은 위로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재혼 얘기라던데 사실입니까? 에이, 아직 장례 치른 게 몇 해나 됐다고 벌써? 애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지내던 사촌 동생조차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마음은 알겠지만 애들 생각 좀 해주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 금세 퍼집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몰아세우는 그 말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눈치를 주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산책 나가면 몇몇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버지 벌써 새 장가간다지? 아이고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속으로 내가 그렇게도 욕먹을 일인가 자문하며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아들은 메시지 한 줄조차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전화를 수십 번 걸고 나서야 아들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재산 문제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그 여자 인정 못합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새 인연을 찾고 싶다고 했던 아비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 문제로만 생각하는 그 말. 그 순간 저는 참담했습니다. 저녁에 막내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눈치를 살피듯 조심스레 앉아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언니랑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건 알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무섭긴 해요. 혹시라도 그분이 마음이 변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저는 막내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눈이 멀었겠니? 사람 됨됨이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너희 엄마랑 살아온 세월이 괜히 세월이겠니? 내가 판단한 사람이야.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렇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나만의 욕심인 걸까?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고독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얼굴들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두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집안이 시끄럽다던데 사실이요? 아이고, 자식들이 상처받으면 그건 평생 갑니다. 지금은 좀 참으시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리만 괜히 무겁게 만들 것 같아 술잔만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속은 이미 쓰라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몹시 낯설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더는 혼자일 수 없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날 저녁 막내딸이 내 집에 와서 국 한 그릇을 데워주고 갔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하며 작은 손으로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데 눈물이 왈칵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울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옆에 있어주니 그걸로 됐다. 막내가 돌아간 뒤 거실에 혼자 앉아있자니 머릿속에 아이들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큰딸은 화가 나 울부짖고 아들은 재산 타령을 하고 막내만이 내 편을 들려 했습니다. 내 선택 하나로 아이들이 서로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 3명을 불러 집에 모이게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서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자. 목소리 높이지 말고. 내 부탁은 시작부터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큰딸이 먼저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막내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저 사람 편드는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막내는 억울한 듯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도 엄마 생각나요. 하지만 아버지 외로움도 이해해야죠. 왜 다들 아버지 마음은 모른 척해요? 아들은 비웃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국 돈 문제야. 아버지가 가진 걸 저 여자한테 다 뺏기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라고. 막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왜 아버지를 그렇게 돈으로만 봐요?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 가는데 돈 따지는 게 먼저예요? 그 순간 큰딸이 막내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까지 아버지 편 들면 우리 가족 끝이야.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두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내 자식이다. 누구 편 가르지 마라. 나는 그저 남은 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아이들의 싸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큰딸은 막내를 향해 울부짖고 아들은 재산 문제로 날카롭게 몰아붙였고 막내는 울면서 내 편을 들었습니다. 세 아이가 한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갈라놓을 의도는 없었는데 결국 내 외로움이 집안을 쪼개고 마는 건가? 며칠 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막내가 뭐라 하든 저희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관계를 끊으세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내 마음도 들어야 하지 않겠니? 내 엄마가 떠난 지 벌써 5해다.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막내딸이 집에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언니 오빠랑 요즘 말도 잘 안 해요. 자꾸 저만 탓하고 아버지 편 든다고 눈치 줘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외로움을 채우려던 선택이 아이들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당신이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갈라지진 않았을 텐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나를 더 괴롭히는 듯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모이자. 밥상머리에서 서로 얼굴 보며 얘기하자.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마음을 다 털어놓자.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리가 바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작은 한정식집 방을 빌려놓고 새 아이를 불렀습니다. 다 같이 앉자고 했지만 이미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공기는 팽팽히 긴장돼 있었습니다. 큰딸은 팔짱을 낀 채 눈을 내리깔았고 아들은 두 팔을 벌려 등받이에 기댄 채 싸늘하게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막내만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시선을 옮겼습니다. 팝상이 차려졌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 있으면 다 말해라. 하지만 내 마음도 한 번은 들어줬으면 한다. 큰딸이 곧장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잘못이라고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들이겠다고 하세요? 저희는 아직 엄마 목소리도 엄마 냄새도 기억에 선명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리하실 수 있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리한 적 없다. 내 엄마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도 무너뜨리는 줄 너희는 아직 모른다. 밤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단다. 그러자 아들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핑계입니다. 결국 그 여자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저희 눈에는 뻔히 보여요. 돈, 집, 연금 그거 다 보고 달려든 겁니다.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하세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뜨거운 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지금 아비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 아비가 눈이 멀었을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큰딸도 울음을 섞어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절대 인정 못해요.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 앉히는 건 저희에겐 배신이에요. 막내가 울먹이며 나섰습니다. 언니, 오빠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아버지도 사람인데 왜 아버지 마음을 무시해요?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자 큰딸이 막내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어려서 몰라.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사는지 내가 알기나 해? 막내도 울음을 터뜨리며 맞받아쳤습니다. 저도 엄마 그리워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엉켜방 안가득 메아리쳤습니다. 나는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라. 너희는 내 자식이다. 서로 물어뜯는 꼴 내가 더는 못 보겠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큰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결혼 강행하시면 저희는 아버지랑 인연 끊겠습니다. 그 말은 나를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막내는 언니? 하고 울부짖었지만 큰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으려는 게 아니다. 단지 내 남은 삶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을 뿐이다. 너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는 결국 눈물과 분노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어둠뿐이었습니다. 전등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내 마음을 모르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다 결국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족회의에서 큰딸이 내게 인연 끊겠다는 말을 던지고 나간 뒤 며칠 동안 나는 멍하니 집 앞만 서성였습니다. 전등을 켜놓고 있어도 방이 어둡게만 보였고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아이들의 날선 목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갈등은 이제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어느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전화는 작은 누나에게서 왔습니다. 야, 너 요새 재혼한다는 얘기 들리던데 사실이냐? 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그냥 내 사정 좀 들어줘.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누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생각 좀 해라.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애들이 엄마 잃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내가 벌써 딴 살림을 차리겠다고 하면 그 상처가 어떻게 아물겠니? 나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 마음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사촌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편 들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이 많습니다. 친척들끼리 벌써 다 알게 됐어요. 아직 장례 치른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새 장가를 가느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나는 전화를 붙든 채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다들 욕을 하는가?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저 짧게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고맙다. 동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면 이웃들의 시선이 뒤통수를 찔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아주머니 둘이 내 쪽을 흘끈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저씨 말이야. 벌써 새 장가 간다더라. 아이고, 자식들이 얼마나 속 터질까.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지만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꼭 쥐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흉잡힐 짓을 한 건가?
왜 다들 내 선택을 욕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거울 속의 초라한 중년 남자만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친척들까지 다 알았어요. 저희 체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세요?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를 넘어서 창피한 일이에요.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웃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큰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기만 생각하세요. 우리 입장은 한 번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 마음은 단지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거였는데 왜 이렇게 모두가 등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독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지 5해가 지났어.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당신만 바라보길 원하네.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왜 나를 벌주는 것처럼 다들 욕을 하는 걸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을 더 찌르는 듯 했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지자 나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도 산책을 해도 어디에서든 시선이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편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 앉아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조차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각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왔고 그 사이사이로 고요가 짙게 깔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에 혼자 누워있으면 이불이 너무 넓게만 느껴져 차라리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는데 그 소리가 괜히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밥을 그릇에 담아놓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몇 숟갈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에 걸리는 듯 했지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그때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여자분이랑 만나는 거 그만두세요. 저희 다 힘들어요. 아버지가 우리 마음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너희 엄마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살아있는 동안 너무 고독하면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아버지가 바로 그렇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큰딸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우리도 엄마 잃고 매일 울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데려오신다니 배신감이 들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배신이 아니다. 엄마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남은 세월 동안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건 죄가 아니지 않겠니? 통화가 끝나고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거칠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고집 부릴 겁니까? 사람들 다 욕해요. 저희도 사람들 눈치 보느라 죽을 맛입니다. 나는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한테는 하루가 너무 길다. 아침에 눈 뜨면 누구한테 인사할 사람도 없고 밥 먹을 때 맞은편에 앉아줄 사람도 없어.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마치 세상이 나를 버린 것만 같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흰 끝까지 반대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는 혼자 견딜 자신이 없어. 애들은 나를 욕하고 세상은 나를 비웃지만 그래도 나도 살아있는 사람 아닌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날이 오긴 할까? 나는 사진을 붙든 채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른 뒤에도 가슴속의 고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내 안의 깊은 어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혼자서 버티기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내 사정을 다 알면서도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던 사람. 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이들과 그녀를 한 번 더 만나게 해야겠다. 이번에는 내 입으로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마음을 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냈을 때 큰딸과 아들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이었고 막내딸만이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큰딸은 곧바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영광이라뇨? 저흰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아들도 비아냥거리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 아시죠? 환갑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인 분이 왜 굳이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겁니까? 진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깊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가진 재산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신지 곁에서 봐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은 제 곁에 없고 저 역시 적막한 집에 혼자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을 만나서 제 삶에도 다시 햇살 같은 순간이 생겼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저도 사람이라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막내딸은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큰딸과 아들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큰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 해도 저희는 인정 못합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자리를 함부로 채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눈물로 말씀해도 저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수건을 꼭 쥔 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남은 세월 동안 서로 외롭지 않게 의지하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지켜보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이들의 냉정한 표정 앞에서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똑똑히 보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끝내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못 듣겠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저흰 절대 허락 못합니다. 큰딸도 곧바로 일어서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저흰 엄마를 배신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런 자리 만들지 마세요. 그 둘은 그대로 카페 문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막내딸과 나 그리고 그녀뿐이었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하지만 언니, 오빠처럼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힘드셨겠죠. 나는 막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적신 채 나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타나서 오히려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내 외로움이 불러온 일이지. 감당해야 할 건 내 몫이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흩날리는 빗소리가 쓸쓸히 울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 아이들이 결국 내 진심을 알게 될 날이 올까? 카페에서의 만남은 결국 아무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눈물로 진심을 말했지만 큰딸과 아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들어서자마자 말부터 던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재산 문제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이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꺼낸 재혼 이야기가 어느새 돈 문제로만 축소되어 버린 것이 서글펐습니다. 얘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돈 얘기를 하니?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돈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걸 잘 알잖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야 그런 마음일지 몰라도 상대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분이 왜 굳이 아버지를 선택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아버지가 가진 집, 연금, 예금 그거 없었으면 그분이 아버지를 선택했을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엄마와 살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그분은 돈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내 외로움을 이해해준다. 그러자 아들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 재산 그거 다 넘어가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저희는 절대 그런 꼴 못 봅니다. 나는 손을 떨며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외로움은 보려 하지 않고 아이는 오직 재산만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더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재혼 강행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짝 타올라 겨우 짧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 너희 엄마가 떠난 지 5해야. 나는 더는 혼자가 힘들다. 하지만 큰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엄마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주실 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와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안하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리게 될 줄은 몰랐소.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진 거라면 제가 물러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나는 손을 더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텅 빈 집에서 혼자 버텨야 한다. 나는 그걸 더는 견딜 자신이 없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불안과 똑같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집으로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아이들은 다 반대하고 세상도 나를 욕하지만 나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야.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나를 이해해줬을까?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내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통화도 줄었고 집으로 찾아오는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한때는 주말마다 북적이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고요가 벽에 붙은 그림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재혼 강행하시면 저희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벼락처럼 내려쳤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짜내 물었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그렇게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니? 큰딸은 울먹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죄라는 게 아니라 엄마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주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지만 그 길이 그분과 함께라면 저희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고집을 꺾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아버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너희 엄마 떠난 지 벌써 5해다. 아버지라고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하느냐. 나도 사람이다. 내 남은 세월을 외롭게만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자 큰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저희도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을 겁니다. 명절도 생신도 아무것도요. 통화가 끊기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벽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막내딸이 찾아왔습니다. 눈가가 빨갰습니다. 아버지, 언니가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재혼하시면 더는 집에 안 오겠다고요.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 아버지 곁에 남고 싶은데 언니 오빠가 저를 원망할까 두려워요. 나는 막내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아버지를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지만 너까지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다. 막내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언니 오빠는 너무 엄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를까요?
나는 막내를 안아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큰딸과 아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막내마저 끌려갈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도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혼하시면 저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일도 다 끊겠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얘야,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내가 잘못한 건 그저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고 말한 것뿐이다. 그러자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단순한 선택일지 몰라도 저희에겐 엄마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용납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나는 더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내 선택이 이렇게까지 집안을 무너뜨릴 줄이야.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도 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여전히 무겁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혼자 사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딸과 아들이 내게 재혼하면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던지고 떠난 뒤 내 마음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가 참혹했습니다. 집안이 고요하다 못해 벽이 나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점점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됐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썩어갔고 그릇에 밥을 담아도 두어 숟갈 뜨면 목이 막혔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은 창백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패였고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는 억지로 의자에 앉아 있으려 했지만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새하얀 천장과 B- 하는 기계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막내딸이 울면서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무섭단 말이에요. 나는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괜찮다. 아버지 아직 안 죽었다. 막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큰딸과 아들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큰딸은 내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몰아붙였죠. 죄송해요. 아버지 이렇게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나는 눈을 감은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힘들게만 했구나.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 외롭다는 걸 좀 알아주길 바랐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합니다. 화만 내고 재산 얘기만 해서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습니다.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아이들 손을 차례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 떠난 뒤로 홀로 남겨진 기분이 어땠는지 너희도 언젠간 알게 될 게다. 나를 욕해도 좋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다. 그 순간 병실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내 곁에 서서 울었고 막내딸은 내 손을 꼭 잡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내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부족이 겹쳐 쓰러진 겁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속으로 씁쓸히 웃었습니다. 외로움도 병이 되는구나. 그날 밤 병실 창가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조금은 내 마음을 알까? 아니면 이 일이 잠시뿐일까?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얀 벽에 비친 빛이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막내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안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리더니 큰딸과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이 묻어났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죄책감이 비쳤습니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심했죠.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쓰러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 몸이 약해진 건 내 탓이지. 너희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탓하고 싶지 않다. 다만 아버지도 사람이라는 걸 조금은 알아줬으면 한다. 큰딸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어린 시절 넘어져 울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내 옆에 앉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재산 얘기만 하면서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엄마 빈자리가 너무 커서 괜히 그 화를 아버지한테 쏟아낸 겁니다. 나는 아들의 손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 속이 무너져 내릴 때 너희 목소리까지 칼처럼 날아오니 더 버티기 힘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도 이해한다. 엄마의 빈자리가 너희에게도 크겠지. 그 순간 막내딸이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우리 조금만 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드리자.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큰딸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도 막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긴장 대신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싸우고 상처 주어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게 피부치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저희가 당장 재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는 무조건 화내지 않을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아버지가 바라는 건 완벽한 이해가 아니다. 그저 조금만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저녁 병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내 곁을 지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도 병실 안에 스쳤습니다. 나는 침대에 기대어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사진 속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드디어 아이들이 조금은 마음을 열었어. 당신이 있었다면 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숨이 트인다.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이들과 잠시나마 화해의 공기를 느낀 지 하루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인사하는 그녀를 본 순간 나는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여 아이들이 또 차갑게 대하지는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 곁으로 다가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시지도 못하셨다기에 직접 끓여왔습니다. 혹시 입에 안 맞아도 조금만 드셔보세요. 큰딸과 아들은 순간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인 거부감은 덜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죽을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작은 양을 떠서 내 입에 가져다 대며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나는 그 한 숟가락을 삼키며 속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 눈앞이라 더 먹기가 쑥스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막내딸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정성스럽네요. 큰딸은 곧바로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에 맺힌 흔들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었지만 시선이 잠시 그녀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병실로 와서 내 곁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면서도 내가 기침을 하면 벌떡 일어나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갈아 끼울 때면 옆에서 꼼꼼히 확인했고 음식이 바뀔 때마다 영양 성분을 일일이 물어보며 메모했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가 내 발을 담요로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순간 멈춰 섰습니다.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큰딸이 내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떠나신 뒤에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 이해한다. 아버지도 엄마를 잊은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저 사람이 보여주는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다. 아들도 어느 날 밤 늦게 병실에 들렀다가 그녀가 간호사와 함께 약을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퇴실하면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인 것 같긴 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에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더 외로우실까봐 걱정됩니다. 아이들 반대가 크다면 저는 멀리서라도 선생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녀 손을 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멀리 있지 않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언젠간 알아주리라 믿는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틀을 두드리며 병실 안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 얼굴에서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은 기색을 보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병원 문을 나서는데 아이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큰딸과 아들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병실에서 그녀가 보여준 헌신을 직접 본 뒤라 그런지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막내는 눈가에 웃음을 띠고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니까 더 좋아지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가 준비해온 반찬들이 냉장고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혼자 쓰러져 계시지 않도록 곁에서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저는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큰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엄마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난 병원에서 본 모습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희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떨구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장은 인정 못하지만 아버지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울림이 왔습니다.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단절의 벽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두 손을 모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새 아이를 바라보다가 곁에 서 있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잊은 적은 없다. 하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이 선택을 하려 한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내가 외롭게 무너져가는 걸 원치 않으실 거다. 언젠가 너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분노의 침묵이 아니라 조금은 이해하려는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걸어갈 길이 열렸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덕분에 저는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업데이트합니다. 구독하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부디 구독과 함께 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시오.